안녕하세요. 컴퓨터 과학 종합 설계 최종 발표 보이도 캡스톤 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심야 귀가 서비스 고홈을 기획부터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는 최종 발표를 총 5개의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소개부터 프로젝트 소개, 세부 설계 사항, 결과 및 평가, 향후 과제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팀 소개입니다. 팀원 소개를 드리면 저희 팀은 5명의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명의 컴퓨터 과학부 학생과 2명의 수학과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관심 분야와 경험 그리고 GitHub 링크가 있으니 궁금하면 영상을 멈추고 잠시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역할 및 추진 체계입니다. 먼저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김건호 팀원은 프로젝트 관리자를 맡아서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로직 서버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민성 팀원은 유저 매니지먼트 서버와 API 게이트웨이 서버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엽 팀원은 전체적인 문서 작성을 맡았고 AR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현웅 팀원과 홍천표 팀원은 같이 프론트엔드를 구현하였는데 저희는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추진 체계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AR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2명, 1명의 팀원이 맡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일주일의 스프린트를 가지며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통합하는 시간입니다. 이 통합하는 시간에서는 각각 날린 풀 리퀘스트를 확인하여 프로젝트 매니저와 조원들이 상호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사항을 수정하고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고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 교통수단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동 시간을 감소하고 교통비가 감소하는 것을 발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택시요금의 가격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새벽에 귀가를 하다 보면 마땅한 대중교통이 없어서 택시를 많이 타게 될 텐데 50% 정도의 인원들이 택시 요금을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다음으로는 따릉이에 대한 배경입니다. 따릉이의 시간별 이용 비율을 보면 새벽에도 따릉이가 존재하지만 이용률이 월등히 낮으며 기본적인 낮과 밤 시간에는 높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인 9시와 퇴근 시간인 18시에 더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걸 봐서 사람들이 어, 집으로 출퇴근할 혹은 등하교할 때 따릉이를 많이 사용하는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따릉이의 이용 건수는 2015년도에 11만 건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도 증가 추세입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따릉이를 통한 길찾기 제공, 두 번째로 AR을 통한 편한 길찾기 서비스 제공, 세 번째로 집에서 걱정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위치 공유 서비스 등의 기능들을 프로젝트 목표로 삼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SWT 분석입니다. 저희는 각각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저희의 강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른 서비스와는 다르게 따릉이와 엠버스, 대중교통을 섞어서 경로를 안내하게 됩니다. 이로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길찾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AR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좀 유용하게끔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약점은 아직 따릉이가 대중교통과 환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릉이 이용 시 추가 비용에 발생될 우려가 있고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 지역이 서울로 국한됩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기회를 보시면 따릉이와 함께 연계한 길 안내 어플리케이션 현재 부재입니다. 시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위기는 사실 지도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티 등 대형 회사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신규 사용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는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11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중요한 요구사항들을 살펴보면 위치부터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얻을 수 있고 이를 AR을 통해서 경로 안내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 알고리즘의 속도가 적지 않게 걸리기 때문에 사용자가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의 로딩 시간과 통신 시간들에 대해서 중점 사항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유저 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는 두 개의 액터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용자 유저와 회원 정보, 경로 정보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두 개의 액터로 삼았습니다. 다음, 유저 케이스 목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가입, 로그인, 추가적으로 본인의 집 정보를 포함한 회원 가입, 그리고 본인의 집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회원 가입, 그리고 막차 시간, 그리고 정보 갱신, 다음, 추가적으로 기타 등등의 유저 케이스들을 추출했는데 최종 보고서에 좀 더 자세히 적었으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최종 보고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시스템 설계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유저는 프론트엔드인 안드로이드와 AR코어와 통신을 하게 되고 프론트엔드는 이제 백엔드, 장고와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백엔드와 통신을 하게 되며 저희 백엔드는 장고 같은 경우에는 MySQL을, 노드 같은 경우에는 몽고DB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더 원활한 길찾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한 따릉이 정보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오픈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UI 플로우입니다. UI 플로우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실제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더욱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마찬가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으로는 저희 세부 설계 사항 중에서 세부 기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MSA입니다. 이 MSA란 큰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작은 어플리케이션을 나눠 만드는 아키텍처로서 몇 가지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빌드 및 테스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유연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트래픽이 높은 서버에 특정 서버만 스케일링을 할 수 있으므로 굉장히 강점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장고와 노드를 사용해서 각각의 서버를 분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RESTful API입니다. 저희는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와 방금 말했던 장고와 노드 서버가 통신하는 데 있어서 REST API를 통해서 통신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원을 URI로 표시하고 해당 자원의 상태를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API 문서와 이 REST를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통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몽고DB입니다. 몽고DB는 NoSQL의 일종으로서 키별로 형태로 바이너리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SQL을 사용하지 않아 단순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기 용이한데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경로 데이터에 대해서 경로를 찾는 인설트 연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몽고DB를 사용해서 좀 더 최적화하였고 중간에 캐싱하여 이제 몽고DB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설계 중 DB 테이블입니다. MySQL 같은 경우에는 유저를 관리하는 프로파일과 그리고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도로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라우트와 포지션에 대한 테이블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따릉이 정류소에 대한 바이크 스탑 스키마와 그리고 그 간격
시간에 대한 바이크 스탑 트래블 타임 스키마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증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인증하는 방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토큰 방식을 사용하였고, 토큰 방식 중에서도 JSON 웹 토큰이라는 JWT를 사용하였습니다. JWT는 자주 참조되지만 보안상으로 문제가 없는 데이터를 토큰에 저장함으로써 DB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큰 보안적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를 억세스 토큰과 리플리스 토큰 두 개로 나눠서 보안적인 이슈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드로이드가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한 기술인데 여기서 레트로피스2라는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HTTP 통신 관련 기능을 빠르고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며 타입 세이프 HTTP 클라이언트로 서로 다른 자료형을 사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타입 에러를 최소화해주기 때문에 개발을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래그먼트 레이아웃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재사용 가능한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한 액티비티 안에 여러 프래그먼트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몇몇 액티비티를 여러 개의 프래그먼트로 구성하여 액티비티 내에서 공유할 정보와 프래그먼트 내에서 사용할 정보를 분리하여 계층화하였고, 한 액티비티 안에서는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다음. 네, AR 관련 기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AR 구현을 위해서 AR 코어를 사용하였는데요. AR 코어는 증강현실 구현을 위해 구글에서 개발한 SDK이고 유니티, 언리얼, 자바, 오픈GL 등과 연동됩니다. AR 코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는 심폼 라이브러리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오픈GL 없이도 3D 모델을 사실적으로 쉽게 렌더링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3D 모델 파일은 그 이미지 정보가 담긴 OBJ 파일과 재질 정보가 담긴 MTL 파일로 구성되며 심폼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 이 파일들을 SFA 파일로 변환하여 사용합니다. AR 이미지를 회전시켜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쿼터니언 회전을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인 회전 개념으로 사용되는 오일러 앵글은 X, Y, G축의 절대축을 기준으로 3차원 벡터를 통한 방향과 회전을 나타내는데 한 축에 대한 회전이 다른 축을 함께 회전시킴으로써 짐벌락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쿼터니언을 사용하여 회전을 표현합니다. 쿼터니언은 x, y, z의 회전의 기준이 되는 벡터 값과 그 벡터에 대한 회전 스칼라 값인 w를 사용해 총 4개의 값으로 표현됩니다. AR 코어에는 쿼터니언 회전 개념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AR 이미지를 생성하고 목표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계의 카메라로 평면을 인식합니다. 인식한 평면 위에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노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노드 위에 미리 SFA 파일로 변환된 AR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한 AR 이미지는 사용자가 향하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두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기기의 자기장 및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자가 향하고 있는 방위각을 계산하고 계산된 방향의 역으로 이미지를 회전시켜 정북쪽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위도 경도로 표현되는 사용자의 위치와 목표 지점의 위치 간의 방위각을 계산하여 해당 각도만큼 회전시킴으로써 AR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로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 탐색이란 사용자의 현 위치에서 목표 지점까지의 최적 경로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도보, 따릉이, 엠버스만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도보만을 이용한 경로 탐색입니다. 도보 경로는 Tmap API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어렵지 않고 Tmap API를 한 번 호출합니다. 다음으로 따릉이를 이용하는 경로 탐색입니다. 따릉이를 이용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현 위치로부터 따릉이 대여소까지 도보로 이동하고 따릉이 대여소 간 구간은 따릉이로 이동하며 이후 목적지까지는 다시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SK 오픈API 소개 페이지에는 자동거 경로 탐색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API가 오래전에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타 API 서비스에서도 자전거 경로를 제공하진 않기 때문에 저희는 두 대여소를 경유하는 도보 경로를 탐색하고 따릉이 구간에 대해서만 소요 시간을 재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떤 두 대여소를 선택해야 최적 경로를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알고리즘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발지와 목적지에 대해 각각 주변 대여소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대여소 쌍을 만들고 각 경로를 추출합니다. 예를 들면 그림과 같이 대여소 C와 E를 경유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로가 3개의 구간으로 구성되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세 구간을 모두 직선 구간이라고 가정합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총 12개의 대여소 쌍을 경유하는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역시 각 경로에서 모든 구간은 직선입니다. 그리고 각 경로에 대해 소요 시간을 어림합니다. 모든 구간이 직선이기 때문에 구간의 길이만 알면 소요 시간을 어느 정도 어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림된 시간이 제일 짧은 순서로 실제 경로를 구합니다. 이때 T맵의 도보 경로 탐색 API가 호출됩니다. 첫 번째 경로의 실제 경로와 시간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경로의 실제 소요 시간이 2200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어림 소요 시간을 갖는 경로는 탐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림 소요 시간은 직선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실제 경로는 이보다 짧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로에 대한 실제 경로와 시간을 구합니다. 실제 소요 시간이 2100이기 때문에 여기선 다섯 번째 경로는 탐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가능한 모든 경로를 탐색하여 실제 시간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간이 제일 짧은 것을 최종 반환합니다. 이렇게 따릉이를 이용하는 경로 탐색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M버스를 포함하는 경로 탐색 방법입니다. M버스 정류장 구간은 M버스로 이동하고 그 외의 구간은 도보로 이동하거나 따릉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M버스를 환승해야 할 수도 있고 환승 과정에서 도보나 따릉이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승 과정에서 따릉이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M버스 경로 탐색은 공식으로 제공되는 API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M버스 데이터를 수집하여 만들어내는 것도 생각했는데 서울 열린 데이터 포털에 문의한 결과 토피스 엔진을 직접 호출하는 식으로 사용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해 주셔서 이리저리 알아보다 결국 토피스 엔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역시 어떤 두 M버스 정류장을 선택해야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이건 따릉이 대여소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출발지와 목적지 주변의 정류장을 하나씩 선택해서 경로를 구성하고 모든 경로에 대해 어림된 시간이 짧은 순으로 실제 경로와 탐색합니다. 이렇게 M버스를 포함하는 경로 탐색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결과 및 평가입니다. 저희는 로고와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로고는 따릉이의 외관과 고홈의 영문명을 바탕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저희 고홈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AR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구글 플레이 AR 서비스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후 고홈 앱을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고 인터넷 연결 상태를 확인하신 후 앱을 실행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 실행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앱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지도에서 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드로우에서는 막차와 첫차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현 위치에서 이태원역까지의 경로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가 결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는 첫 번째 경로를 안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릉이 구간과 도보 구간이 다른 색깔로 표시되고 따릉이 대여소는 마커로 표시되어 어디에서 따릉이를 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 공유를 하게 되면 3초마다 한 번씩 자신의 위치를 서버에 보내게 됩니다. 다음은 AR 도보 안내입니다. AR 도보 안내 기능을 활성화하면 이렇게
바닥을 인식하여 계속해서 사용자가 가야 할 방향을 화살표로 알려줍니다. 지금은 비 오는 날 밤에 찍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바닥을 잘 인식하여 계속 AR이 표시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 공유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공유하고 다른 사용자는 URL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계속 갱신되며 지금부터는 사용자가 직접 위치 공유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실험해보는 영상입니다. 평가 내용입니다. 총 6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했으며 모두 조건을 개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경로의 소요 시간이 꽤 차이가 났는데 아무래도 따릉이를 포함하다 보니 도보 시간이 크게 줄었고 몇몇 상황에서는 환승 횟수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 서비스의 경우 M버스 경로를 여러 개 보여준다기보다는 일반 대중교통의 첫 차를 기다리도록 탐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새벽 2시에 출발할 건데 5시에 출발한 첫 차를 타라고 알려주는 경우 등이 많았습니다. 경로 탐색 및 API 통신 속도의 반복 측정 과정을 캡처한 것입니다. 경로 탐색 과정에서 토피스나 티맵에 대한 많은 요청이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중간에 2856ms라고 나온 것은 총 2.8초 만에 경로 탐색을 완료하였다는 응답입니다. 마찬가지로 AR도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요. 실제 나침반 앱을 켜서 각도를 비교했고 그 결과 평균 3도 정도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어려웠던 점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어려웠던 점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저희 팀원이 안드로이드 개발 경험이 부족하여 UI 제작 단계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바 개발 경험도 다소 부족하여 프론트엔드 개발에 속도가 붙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버와의 통신을 위해 레트로핏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HTTPS 통신을 지원하는데 개발 당시에 서버가 HTTPS를 지원하지 않아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HTTP 통신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또 결국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보안 설정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서버가 HTTPS 통신을 지원하므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백엔드 개발은 경로 탐색 알고리즘 개발과 API 게이트웨이 서버 구현이 어려웠습니다. 경로 탐색 과정에서 티맵 API를 사용하는데 티맵 API는 1일 요청수 제한뿐만 아니라 초당 요청수 제한도 있었습니다. 안내 페이지에는 초당 요청 제한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대처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개발자 포럼을 뒤져보다가 결국 초당 2회 제한임을 알아내었고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개발 및 테스트에 차질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또한 팀앱 API의 개발 가이드도 내용이 많이 부실했고 아직 API 자체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아서 사용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SK 오픈 API 페이지에는 자동거 경로 탐색도 지원한다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라서 경로 탐색 기능의 개발 기간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동거 경로 탐색 방법을 직접 개발하고 테스트 그리고 검증을 해야 해서 꽤 많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엠버스를 지원하는 경로 탐색 API가 없는 것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엠버스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프로 표현하여 직접 경로 탐색을 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당장의 개발과 테스트를 위해 임시 방편으로 일반 버스에 대해서 먼저 개발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오디세이라는 업체의 API도 잠시 사용했습니다. 이후 토피스 엔진을 직접 호출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서버를 구현할 때 사용자 인증 수단으로 JSON 웹 토큰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에 대한 이해 구현, 그리고 테스트 과정이 난이도가 꽤 높아서 예상보다 개발 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AR 개발에서는 AR은 팀원 모두 개발 경험이 없어서 그 동작 원리나 동작 환경, 개발, 테스트 과정까지 새로 배워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쿼터니언에 대한 이해가 꽤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방위각을 계산하는 과정도 매우 어려웠는데 특히 가속도 센서의 값을 바탕으로 AR을 제대로 표시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개발 기간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휴대폰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AR 이미지가 매우 부자연스럽게 표시되는 경우가 잦았고 그래서 이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AR은 다른 것보다 테스트 과정에 제약사항이 많아서 개발 기간이 더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향후 과제가 많은데 그 중에 5가지만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버스와 지하철에 대한 막차 첫차 알림입니다. 저희 개발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은 목표였던 첫차 막차 알림은 개발이 결국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의 위치와 집 주소, 그리고 이동 경로에 따라 계속 달라지고 경로 탐색 구현이 먼저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막차 첫차 알림을 구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R 도보 안내 화면에서 지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저희 AR 도보 안내는 구글 맵스의 라이브 뷰 기능을 모티브로 가져온 건데요. 라이브 뷰가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AR 도보 안내의 실용성을 검증하고자 AR 도보 안내를 만들게 되었는데 라이브 뷰에서는 실제로 지도상 경로도 함께 하단에 띄워줌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경로 안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홈은 아직은 AR 이미지만 표시되는데 하단에 지도까지 함께 표현해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경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AR과 지도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개발 난이도가 많이 높아서 지금은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부 독립적인 버스 경로 탐색 알고리즘의 작성입니다. 현재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버스 경로 탐색은 토피스 엔진을 직접 호출하여 구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이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품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요청에 대한 응답 속도가 적게는 수십 밀리세컨드에서 많게는 수만 밀리세컨드에 달할 정도로 매우 상이합니다. 따라서 버스 경로 탐색 과정에서 토피스의 우선성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엠버스 데이터를 가공하고 연산하여 최적 경로를 빠르게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HTTP2 통신입니다. 이 통신은 헤더 압축이나 서버 푸시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고홈의 위치 공유 기능 등에 사용되면 통신량과 지연을 굉장히 낮출 수 있어서 통신 효율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위치 공유 기능입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한 위치 공유 기능은 개발 일정 조율 등의 사유로 인해서 현 위치만 공유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집까지의 남은 경로를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위치를 공유받는 사용자는 사용자가 현재 어느 위치인지는 알 수 있어도
그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라도 상세 경로 정보를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치 공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